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아이 엄마입니다. 맞벌이 하느라 허리가 휘지만 아이 키우는 재미에 남편이 제게 헌신하는 모습에 그나마 웃고 삽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웃지만 오래전에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할 만큼 심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별일이 많더라고요. 왜냐고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동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그 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생각해보니 10살이나 어린 형님과는 처음부터 악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청첩장이 나와서 먼저 저희 집에 갖다 드리고 시어머님께도 갖다 드리려고 퇴근 후에 집으로 찾아뵀습니다. 남편과 손잡고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이미 집에 누군가 와 있더라고요. 아주버님과 웬 아가씨였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러니까 제게는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가 오래 사귄 걸 옆에서 다 지켜보셨던 분이라 자신은 당분간 결혼 생각이 없으니 저희 먼저 결혼하라고 양보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청첩장을 드리러 시댁에 방문한 그날 아주버님의 옆에 웬 어려 보이는 여자가 한 명 앉아 있더군요.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옆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죠. 민수야, 새아가, 너희 결혼하기로 한 거 좀 미뤄야겠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오늘 청첩장 나왔어. 어머님 청첩장 날짜까지 이미 다 찍어서 미룰 수가 없어요. 나도 알지. 근데 오죽하면 이러겠니? 경수, 네가 말해봐라. 아주버님은 아주 난처하고 미안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수 씨, 민수야. 미안해. 우리가 속도 위반을 해서 결혼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 쎄한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옆에 앉아있던 어린 여자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한 집안에서 연달아 결혼을 시킬 수 없으니 저희에게 미루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위에 청첩장만 안 줬다 뿐이지 다 알렸는데 미루는 건 좀 곤란해요. 재수 씨, 미안하고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신 5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이해 좀 해줘요. 그리고 민수와 재수 씨만 이해해준다면 예약해 놓은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대신하고 싶은데 좋은 예식장은 올해 예약이 이미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 오빠 신혼여행지도 말해야지. 아, 맞다. 기왕 인수인계 받은 거 신혼여행지도. 어차피 다 취소할 거니까 우리가 대신 가면 안 될까?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 열불이 나서 시키느라 혼났습니다. 제가 공들여 알아보고 발품 팔아서 찾은 결혼식장과 신혼여행지를 고스란히 달라는데 화가 안 날 수 있나요? 결혼식장 찾는 거, 신혼여행지 예약하는 거, 보기엔 쉬워 보여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솔직히 화가 나서 인수인계하기 싫었지만 어쨌든 이제 한 가족이니 다 너그러이 이해하자고 마음을 다 잡았죠? 고마워요, 동서. 정보 찾느라 힘들었을 텐데. 제가 신혼여행 가서 선물 많이 사올게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나이 어린 형님은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어요. 제가 31살쯤 됐을 때니까 형님은 21였을 거예요. 오랫동안 공부만 했던 아주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어린 여자를 만나게 된 건지 참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으니 아주버님네 회사에 실습 온 실업계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봄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그 다음 해에 결혼식을 올렸죠. 그 사이 형님네 아들이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돌아가신 지할아버지를 꼭 닮았을까. 시어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닮았다며 좋아하셨어요. 제가 결혼한 후 어머님의 첫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도 드릴 겸 형님께 전화를 했어요. 형님 다음 주 어머님 생신이신데 식사는 나가서 할까요? 아니면 집에서 할까요? 어머님 생신. 그걸 왜 동서가 물어? 해도 내가 물어야지? 네, 아니, 그렇잖아. 내가 어련히 알아서 전화할까? 기다리는 게 예의 아닌가? 누가 먼저 하면 어때서요? 어머님 첫 생신이라 가족들이 함께 챙긴다는 데 의의가 있죠. 의예, 지금 나 가르쳐? 나이 어리다고 무시해? 네? 제가 언제 형님을 무시했다고
오해세요. 내가 약간 기분이 상할라 그러네. 일단 알겠고, 오빠랑 상의해보고 말해줄게. 그러고서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제가 형님을 무시한 건가요? 객관적인 의견이 듣고 싶네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하나같이 다들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어린 손윗동서가 더 무섭다고요. 정확히 그 말이 맞았습니다. 10살 어린 형님은 꼬박꼬박 형님 티를 내셨어요. 시어머님 첫 생신은 결국 저희 집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형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해서 집들이 겸 저희 집에서 어머님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못하는 요리지만 전날부터 낑낑대며 갈비찜, 잡채, 나물 3가지, 홍어 무침, 구절판 등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처음 해보는 대식구 음식이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간 맞추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시어머님과 형님네 식구들이 왔습니다. 다들 시장한 터라 일단은 밥부터 먹었죠? 어머, 동서, 나물 간이 좀 짜다.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아. 형님 입에 짠 것 같은데 제 입에는 싱거워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짠데? 어머님 그쵸?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동서 요리는 큰일 났네. 도련님 이러다 쫄쫄 굶고 다니는 거 아닌가 몰라? 농담인지 진담인지 저는 기분이 팍 상했는데 자리가 자리려니 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도련님은 동서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동서가 쫓아다녔죠? 우리 도련님, 돈도 잘 벌겠다. 잘생겼겠다. 얼마나 괜찮은 신랑감이야. 아유 형수님, 아니에요. 제가 쫓아다녔어요. 어머? 왜요? 누가 봐도 도련님이 훨씬 아까운데, 여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수가 좀 잘생기긴 했지? 어릴 때 얘 쫓아다닌 여자가 많았거든. 재수 씨 조심하셔야 해요. 다들 형님의 말을 농담으로 듣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근히 형님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사실 세영이랑 소개팅하고 나서 처음에는 차였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얼마나 따라다녀서 쟁취했는지 제 고생이 말도 못합니다. 어머? 튕긴 거네. 동서 분명 도련님이 맘에 들어하는 거 눈치채고 튕긴 거야? 맞죠? 우리 동서 고단수네. 제가요? 그럴 리가요. 아주버님 같은 천연기념물을 사로잡으셨으니 형님이 더 고단수 아닌가요? 이번에는 형님 빼고 다 웃었습니다. 형님과 저는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죠. 그렇게 어머님 생신이 끝났습니다. 형님을 보는 일은 1년에 몇 번 안 돼요. 명절과 어머님 생신 때 한 번씩 오는 건데 왜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 것 같은지 늘 만날 때마다 형님과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주버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했는데 망했죠? 아주버님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털어서 빚을 겨우 막고 형님과 아이와 함께 시어머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휴, 말도 마세요. 형님이 아주버님과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행패를 얼마나 부렸는지 몰라요. 나처럼 어린애가 뭘 모르니까 결혼을 했지. 저런 노총각 누가 좋아하냐고. 이건 사기 결혼이야. 결혼하면 일도 평생 안 해도 되고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이게 뭐야?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명품백도 원 없이 사준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결국 거지가 됐잖아. 이혼하고 싶어. 너무 짜증나. 그때 이혼하고 싶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주버님이 참 안 됐더라고요. 사업이 망해서 누구보다 속상한 건 아주버님이었을 텐데 형님이 이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푸념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이혼만은 안 된다며 형님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비셨어요. 시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심기가 불편했지만 혹시나 저러다 진짜 이혼한다 할까봐 입을 꾹 다물고 참으셨어요. 그렇게 형님네는 시어머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물은 한 방울도 안 묻혔어요. 살림은 다 시어머님이 하고 형님은 애만 키웠거든요. 다들 형님이 이혼한다고 할까봐 전전긍긍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딸을 하나 낳았어요. 1년 육아휴직 후에 직장 복귀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도 6시면 끝나는데 보통 남편과 저는 퇴근하면 7시가 넘었거든요. 둘 다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큰일이었죠.
고민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시어머님과 이야기를 끝냈다며 아이를 어머님이 봐주겠다고 하셨대요. 너무 고마웠죠. 덕분에 저는 맘 편히 직장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동서 애를 언제까지 어머님께 맡길 생각이야? 네? 그게 무슨. 낮에는 어린이집에 가고 저녁에 2시간 정도 저희가 퇴근하기 전까지 어머님께서 봐주시는 건데. 여기가 동서 집이야? 어머님이 아무리 맡아준다고 해도 그렇지. 애가 너무 울어서 우리 승재가 힘들어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말도 못한다고. 동서 돈 많이 번다며? 애 봐주는 사람을 써. 형님, 어머님이 어머님 손주 봐주시는 건데 형님이 왜 이러세요? 제가 형님께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형님은 희은이 봐주지도 않는다면서요? 어머, 나 지금 어리다고 말대꾸 하는 거야? 어이없어.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교양 있는 척 하나 보자.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며칠 후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가 미안한데 더 이상은 희은이를 봐줄 수 없겠구나. 형님이 아주버님과 시어머님을 구워 삶은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저녁에 와줄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분이라서 저희 생활은 한결 더 편해졌어요. 돈은 좀 들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추석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제가 일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늦게 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딸과 먼저 가서 있고 저는 오후 늦게나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을 부치기 시작했더라고요. 나물이며 국이며 아무것도 안 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형님한테 왔다고 인사를 했는데 형님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인사를 안 하면 안 했다고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일부러 가까이 가서 직접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 늦어서 죄송해요. 빨리 옷 갈아입고 올게요. 참나, 놀다가 늦었는지 알게 뭐야. 형님은 혼잣말처럼 구시렁댔습니다. 일하고 온 사람에게 놀다가 늦었다니요. 명절에 큰 소리 나는 게 싫어 그냥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저는 얼른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왜 아직도 명절 음식을 다 못 끝냈는지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저희 시댁은 식구가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오전에 시작해서 점심시간 전에 다 끝내거든요. 옷을 다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밖에서 형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동서가 대한민국 경제를 다 이고지고 있나 봐? 명절에 무슨 일을 한다고. 저거 명절 음식 전부 나한테 하라고 떠넘기려는 수작이야. 에이, 재수 씨, 그런 사람 아니야. 진짜 일이 바빴겠지. 인터넷 보면 저런 염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무시하는 거야. 부려 먹으려고 일부러 수쓴 거라고. 방에서 듣고 있자니 기가 찼습니다. 형님은 진짜로 제가 거짓말하고 일부러 늦게 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더 어이없는 건 형님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왔을 때 요리가 다 끝나 있었으면 굉장히 미안하고 형님의 저 말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히 명절 음식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상황에서 마치 형님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이가 없었죠? 또 무슨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재빨리 나가 전 부치는 걸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형님이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일이 늦어지고 있으니 저와 남편, 어머님이 나서서 조리하고 지지고 볶고 추석 차례 음식을 거의 다 차렸죠. 아가 일하고 와서 힘들었을 텐데 음식 만드느라 고생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죠? 근데 이 모습을 때마침 방 밖으로 나오던 형님이 보고 말았어요. 형님의 눈이 매섭게 빛나더군요. 나오려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먹을 때가 돼서 저는 형님을 부르려고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기척이 없더군요. 다시 한번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형님이 문에 등을 뒤로 하고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형님, 어머님께서 저녁 하자고 하세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종이를 잘게 찢고 있었어요. 아래를 봤더니 그렇게 찢겨진 얇은 종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화풀이를 한 것 같았어요. 솔직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오늘 제가 장만 안 봤을 뿐이지 음식은 거의 대부분 다 했거든요. 형님이야말로 장만 봤지
전 붙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저렇게 분노를 느끼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은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었죠. 차례를 지내는 내내, 식사를 하는 내내 형님은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덩달아 식구들도 분위기가 가라앉았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형님 눈치를 보느라 조용하셨습니다. 명절 후, 저는 형님과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어요. 가족인데 언제까지 형님과 껄끄럽게 얼굴을 맞대고 살 순 없으니까요. 형님에게 줄 선물, 명품 스카프를 포장해서 한정식 집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이윽 고 형님이 오셨어요. 형님,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귀찮게 사람을 왜 이런 곳으로 불러서는. 명절에 제가 일 때문에 늦게 가서 화 많이 나셨죠?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잘못한 건 알긴 안 해. 내가 그날 장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어. 누가 보면 형님이 그 많은 장을 혼자 보고 온 줄 알겠더라고요. 장을 보러 형님 혼자 간 건 아니에요. 형님, 저희 남편, 아주버님, 시어머님 다 같이 가셨고 형님은 그저 따라만 다니셨어요. 심지어 중간에 커피숍에서 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 얘기는 묻어두었습니다. 형님, 이거 스카프인데요.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50만 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의 스카프였습니다. 어머, 뭐 이런 걸? 돈 많이 버는 티가 나네. 다음부터 선물할 거면 나한테 먼저 물어봐. 사실 나 여기 브랜드보다 다른 브랜드를 더 좋아하거든. 암튼 잘하고 다닐게. 참 끝까지 이쁘게 보려고 해도 이쁘게 볼 수가 없는 형님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전 형님이 제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을 전세 만기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고민 끝에 저희는 조금 무리가 되지만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기로 했습니다. 거의 신축 아파트라 굉장히 살기 좋을 것 같았죠. 집을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집을 보고 온 날 시어머님 댁에 들려 집을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형님이 대뜸 묻더군요. 그럼 그 집은 누구 명의야? 집 명의가 누구 명의인지가 왜 궁금할까요? 어쨌든 물어보신 거니 전 대답을 해드렸죠. 제 이름으로, 제 명의로 하려고요. 남편과도 얘기가 끝난 일이었죠. 올해부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퇴직을 했거든요. 저 혼자 집안의 생계를 꾸리고 있었죠. 심지어 이 집 전세금을 반반했었는데 그마저 아주버님 어려울 때 남편이 신용대출을 1억이나 받는 바람에 그거 빼면 남편이 집에 낸 돈은 없었죠. 사실 이번에 집을 사는데 친정에서 돈을 보태주셨어요. 미리 유산을 상속해준다고 하시면서 3억을 주셨습니다. 남편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제 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웃긴 게 제 명의로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형님이 호들갑을 떨더군요. 어머 세상에, 그건 아니지. 도련님 명의로 해야지. 안 그래요, 어머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명의를 하길 바랐습니다. 그거야 뭐 이해는 된다 쳐도 형님이 저렇게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죠. 동서도 알겠지만 부부는 일신봉체야. 도련님 이름으로 하면 결국 그게 동서 이름으로 한 거나 매한가지야. 그건 아니죠. 저희 친정에서 3억 해주셨고 제 돈 1억을 보태서 집을 산 거예요. 민수 씨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민수 씨랑 이야기해서 제 명의로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와, 무섭다 무서워.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따져? 누가 보면 이혼하는 줄 알겠네. 이혼이라뇨? 형님, 말 좀 가려서 해주세요. 분명 명품 스카프로 화해도했잖아요. 근데 왜 또 저렇게 삐딱한 건지. 가만 생각해보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 그 꿍꿍이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지금 음식을 하면 형님이 또 구시렁 될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오기로 했죠. 그런데 지갑이 보이지 않더군요. 작은 방에서 잠바를 찾고 있는데 형님 방에서 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님 집이 옛날 집이라 방음이 잘 안 됐어요. 작은 방 옆이 형님네 방이었는데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어떻게 좀 해봐. 저러다 진짜 동서 명의로 하면 어떡해. 당신이 다 책임진다며? 나도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단 말이야. 말 들어보니까
민수 돈은 한 푼도 없다잖아. 그런데 어떻게 민수 명의로 하라고 강요해? 그러면 우린 평생 시어머니랑 이렇게 구닥다리 아파트에서 살아? 난 싫다고. 내 친구들은 다 좋은 아파트에서 산단 말이야.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 민수 씨 명의로 아파트 살 거니까 그거 담보로 대출받아서 우리 아파트 산다고 했잖아. 근데 왜 말이 틀려? 그때는 그 아파트에 민수 돈이 좀 들어간 줄 알았지. 미안해. 그냥 우리 여기서 좀 더 살자. 내가 돈 열심히 벌게. 민수 씨한테 신용 대출 더 받으라고 해. 어떻게 해서든 대출 받아서 우리도 새 아파트로 이사 가자. 응, 오빠. 형님의 꿍꿍이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희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 명의를 하면 대출을 받게 해서 본인 아파트를 사려는 거였죠. 그 소리를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형님네 방으로 들어갔어요. 형님, 이러려고 제 명의로 아파트 하는 걸 반대하셨던 거예요? 저희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게 하려고?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무슨 거지야? 여보, 어머님, 저 이거 못 참아요. 동서당장 사과해. 옆방에서 다 들었어요. 저 더는 안 할래요. 제가 체질상하고는 안 맞거든요. 지금까지는 가족이니까 참았는데 이제 안 참겠습니다. 그래 참지 않는다니 나도 안 참을게. 말 나온 김에. 아니 이 집 장남이 누구야? 형이잖아. 그러면 형이 잘 돼야 집안이 평안한 거 아냐? 동생도 집 샀으니 형도 사면 얼마나 좋아. 좀 빌려줄 수도 있지. 돈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리고 돈 빌려주면 누가 안 갚는데 사람을 무슨 파렴치한으로 알아? 내 파렴치한 맞잖아요. 민수 씨 이름으로 대출받은 1억 아직도 안 갚으셨잖아요. 아니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뭐? 늙은 여우? 여보 왜 그래? 집에 가서 나랑 얘기하자. 일어나 얼른. 화가 나서 소리치는 저를 남편이 잡아 끌어냈습니다. 집에 가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남편도 꼴 보기 싫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지금까지 제가 참고 또 참았다는 게 속 터지더군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형님 안 만날 거야. 더 이상은 그 새파랗게 어린 거한테 형님 하면서 비위 맞추기도 싫어. 그동안은 가족이라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래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 자기가 어른이니까 한 번만 더 참아봐. 이게 참아져. 당신이 저번에 1억 대출 받아주니까 자꾸 당신한테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잖아. 미안해 하면서 말을 해도 빌려줄까 말까인데 왜 저렇게 당당해? 우리한테 돈 맡겨놨어? 아니잖아. 너무 싫다 정말.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당신이 좀 참아. 참는다고 참아서 해결되면 참지. 근데 형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너무 당당하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잖아. 당신 호구야? 머저리야? 이러다 형님 내가 빚지면 우리가 갚아야겠네? 난 그렇게는 못해. 그럴 거면 이혼해. 이혼? 이혼은 무슨? 말을 왜 함부로 해? 알았어. 앞으로 나만 갈게. 당신은 오지 마. 그렇게 저는 형님과는 얼굴을 안 보게 됐어요. 시댁의 발길을 끊었죠. 형님이 있으니까요. 대신 시어머니 생신이라든지 어버이날 등 특별한 날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든가 식당에서 대접해드렸습니다. 어머님도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형님과는 그날 이후부터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남편 말로는 형님이 저와 풀고 싶다고 했다는데 글쎄요, 그게 사실일까요? 형님은 분명 제게 갑질이 하고 싶으신 거겠죠? 본인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아랫동서를 본인 마음대로 부리고 쩔쩔매는 꼴을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에 제가 시댁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일은 누가 다 하겠어요? 아무래도 어머님과 형님의 역할이 더 커지겠죠. 당연히 형님 입장에서는 저를 구슬려 다시 시댁으로 발걸음하게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형님보다 10년이나 쌀밥을 더 먹었는데 그런 꿍꿍이도 모를까 봐요. 저는 명절에 안 가는 대신 남편이랑 딸아이만 시댁에 보냈어요.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얼굴이 짜증으로 퉁퉁 불어 있다더군요. 아주버님이 중간에서 여간 곤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알바는 아니죠. 그렇게 평안한 세월을 보냈는데 세상에나 저희 시댁이 발칵 뒤집일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님네 아이가 자꾸 숨쉬는 게 영 신통치 않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 혈액이 부족했나 봐요. 헌혈을 해야 했는데
부모 중 한 명이 헌혈을 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승재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A형이고 형님도 A형이라 아이는 B형이 나올 수 없는데 승재가 B형인 겁니다. 일단 상황이 급박하니 겨우 다른 병원에서 혈액을 공급해 수술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혈액형에 의문이 남았던 아주버님이 친자 확인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저희 아주버님,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버님 말씀으로는 예전에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임신했다고 형님이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결혼을 하게 된 거였다고요. 아주버님이야 워낙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분이라 아무런 의심 없이 결혼까지 한 거죠.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시어머님도 기함하고 아주버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바로 형님과 이혼을 한다고 노발대발하셨어요. 형님이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다는데 아주버님의 마음이 이미 멀리 떠난 상태였죠. 어느 날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형님이었습니다. 동서, 우리 그이한테 말 좀 해줘. 내가 먹고 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어떻게 키워? 형님,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형님이 직접 아주버님께 말씀하세요. 내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뭐 일을 해봤겠어? 나랑 애랑 어떻게 먹고 살라고? 제발 우리 그이 설득 좀 해줘. 제가 왜요? 형님이 잘못하신 일이잖아요. 어른답게 책임을 지셔야죠. 왜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저지르셨어요? 내가 그동안 좀 심했지? 미안해. 앞으로 내가 잘할게. 삐딱하게 안 굴게.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제발 한 번만. 부탁 좀 할게. 형님이 뭐라 말하는데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1분 1초도 연결되어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끝까지 아주버님 걱정이 아니라 본인과 아이 먹여 살릴 호구를 찾고 있었죠. 결국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시댁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잠깐 마음을 못 잡고 방황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빠졌더니 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어디서 그런 표독스럽고 나쁜 짓을 배웠는지 결국 본인 인생도 망쳤지만 어린아이 인생도 망친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아빠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아니라니요. 아이한테도 진짜 몹쓸 짓 한 겁니다. 아무튼 애만 불쌍하게 됐어요. 그 후로 형님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렸게 바라봅니다.